이미 외국에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건 단지 그냥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바뀐 건 아니고요. 또 한편 정치나 행정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건 아니고 법으로, 제도로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방향을 가름해 주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바로 작년에 통과가 네, 됐죠. 네, 예, 네. 지속가능 발전법이 예, 예. 아주 오랜 진통 그때 우리 장관님 계셨을 때도 네, 뭐 네, 굉장히 뭐 네,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드디어 그게 네. 통과되면서 그나마라도 지방 정부하고 음, 주민들과 음. 함께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됐다고 봐지는데 그 설명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좀. 예, 사실 청장님이 지속가능 발전할 때는 사실 중앙법에 근거를 둔 건 아니고 이제 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이런 거 정도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법에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시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안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거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 법을 만들자라는 이제 고민이 굉장히 있었죠. 실제로는 2006년에서 6년에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만들었었죠. 그랬는데 2007년에 발효된 지 얼마 안 돼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조례를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환경부 장관 갔을 때는 가장 먼저 이 법을 좀 이제 다시 복구하자라는 이제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이제 당시 야당들은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다.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타협이 잘 안 됐었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신강의를 하다가 올해 1월에 아마 통과가 예. 됐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7월 25일인가 이때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또 거기에 전문가를 그 국장급 전문가를 두고 그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한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늘 이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가지를 않고 이게 있으면 이게 저게 안 되고 이런 상황이네요. 기본법은 만들어졌는데 예. 중앙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 뭐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구체적인 제도화, 추진, 성과까지를 만들어내서 이게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 저 박병상 위원장님 당시에 부평에서 할 때는 정말 공무원들과 시민들과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또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 법이 생김으로써 이 지방정부와 인천시와 인천시의원 우리 그 각 구청 뭐 또는 구의원들 뭐 이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러면 이 시민들의 움직임을 훨씬 활성화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또 한편 그 힘에 의해서도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볼 동력을 갖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쉽지 않고요. 저도 8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입술이 빨라가지고 점점 들어가고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젠 그 할 만한 인간들이 잘 안 보여요. 맞아. 근데 전혀 없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서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101마리 원숭이 얘기도 하고 전체 3% 또는 1%가 움직이면 갑자기 확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속보를 그렇게 해서 들은 것이고 해외 여러 가지 사례도 그렇고 정말 좀 피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영국에서 52년도에 그 스모그 사태처럼 그게 없었으면 영국은 지금까지도 석탄을 난방연료로 태울 거거든요. 난방연료 이외에 석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의원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한 다음에 바뀐 사례로 가지 않고 우린 그 전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전에 연착륙하고 이렇게 행복한 사회가 지금 다 알 거예요. 현 정부가 그런 면에서 노력하는 점이 있네요. 우리가 알게 만드네요. 그래서 사례를 만들려면 예. 사례를 만들어서 그들이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속 가능하게 행복할 수 있어. 난 이 지역에 계속 살 거야. 딴데 정권 안 갈 거야. 하는 쪽으로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지속 가능하게 살려면 아파트 말고 우리 텃밭을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환영을 받고 하는 대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우리 같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데서 또 퍼진다면 그럼 많이 바뀌지 않을까. 예. 그래요. 우리 희망의 한 접점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혹시 지방 의원들이 또 단체장들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더 이렇게 자문을 받고 싶다면 우리 새로운 일상 유튜브 보시는 또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왕 법 테두리 안에서 마련됐으니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두 분한테 또 여기 통해서 또 얘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약간 지금 이제 갑자기 지속가능 발전을 실행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이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면서 약간 걱정이 됐어요. 네. 사실은 다른 한면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그렇게 희망적인 것 부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겪을 고통이라는 게 아까 런던 스머그 얘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심각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다 아는 게 제가 사실은 1년 6개월 이 사회하고 격리돼 있다가 전후를 비교를 하면 전에는 기후변화가 진짜 있어 이게 문제야 이랬던 게 많았다면 1년 6개월 후에 보니까 누구도 기후변화가 있을 거야 이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재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유 뭐 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꼭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기후 변화가 주는 이제 뭐 홍수, 가뭄, 산불 이런 이제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하나 아주 긴급하게 우리가 고민을 2, 3년 안에 이제 막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식량 문제가 있거든요. 예, 식량 문제. 식량 문제가 이제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점점 더 국민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살 것인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게 이거죠.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느냐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량 문제죠. 근데 식량이 우리가 지금 곡물 자급률이 20%대입니다. 이거는 지금처럼 에너지 문제라던가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자체의 부족 이런 것들이 생기면 많은 나라들은 자기 국민들을 먹이는 걸 우선해서 금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벌써 이런 이제 많이 나오죠. 이게 심각해지면 정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대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내년 농사기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 위기가 너무나 그 위기에 대한 대응도 너무 피상적이고 줄이는 거는 뭐 기업들이 더 이상 부담이 안 가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축소되는 문제도 있지만 적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저는 양쪽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쪽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또 우리 박사님 늘 해왔던 얘기죠. 예. 식량 문제, 우린 20%를 수입하는 곡물은 사실은 그 100배의 석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석유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후 위기에 견딜 수 있는 농작물을 우리가 재배하느냐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텃밭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정 행복한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어려서
때부터 배워왔던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월급 많이 받는데 취직해서 큰 집 잘 살아야지라는 것이 행복하냐라는 걸 되돌아볼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행복한 건 지금 행복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시민들이 불안해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행복은 누가 주어주는 게 아니고 각자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는 게 행복. 시간이 아무리 가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오늘 아무리 주더라도 그런 관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거는 저는 식량 문제, 뭐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행복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행복이라는 그걸 넘어가면 다음 세대도 우리 따라 할 것 아닌가? 저는 60+ 기후행동이 바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석연료 태우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기적이었어요.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자원을 다 뺏어가지고 없애버리고 정말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행복할 수 있게 뒷배가 돼주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바라보는 거에 이제 그 현재가 당분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또 한편 그렇게 많이 소비하고 또 지구를 그렇게 망쳤던 그 주인공이 바로 60대 넘은 사람들이어서 60+가 무슨 다른 숫자가 아니라 2세대 60살 넘은 사람들은 지금의 지구의 문제, 우리 지금 고통이 앞으로 예견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라 하는 점에서 60+라고 그렇죠. 이름을 지으셨다며요. 반성을 토대로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예. 그래 노력하는데 우리가 이제 뒷배가 돼주자.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는 고통과 뭐 불안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우리 선배들이 좀 있어야겠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다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제일 작은 단위에서부터 좀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것도 함께 거기에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위 말하면 지역 공동체의 그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하여튼 늘 옛날부터 한 얘기지만 이상은 좀 멀리 보고 근데 그 이상을 저는 미래 세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우리보다 행복해야 되니까 그 이상을 위해서 행동은 내 발에서 해야죠. 아니면 구름 잡는 얘기밖에 못하니까 우리 멀리 보면서 행동을 지역에서 해야죠. 그러려면 정말 이렇게 가만히 지역에서 보면 돈 잘 벌었다 뻥뻥거리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꼬일지 몰라도 행복한 사람들은 아닌데요. 같이 뭐 일감 버리고 텃밭 만들고 거기서 음식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하는 사람도 얼굴을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죠. 그런 것들을 자꾸 늘려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이 텃밭이 내년이면 없어진대.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겠죠. 내년에 음악당을 만드는데 거대한 우리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 동네에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 이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오는 세계적인 악단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보다는 우리 텃밭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가자 하는 의견들이 도출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관광객들 의견 해외에서 뭐 거기도 모선들이 많고 답답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힘이 돼가지고 이게 왔거든요. 우린들 뭐 그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도 했고 또 독립운동도 했고 민주화운동도 했고 이제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뭐 힘이 있긴 하지만 우리 또 그만큼 스프링이 강하게 눌려 있을 겁니다. 이제 5년 뒤에, 좀 5년 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 뒤에 쫙 열려서 그러려면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만큼 또 성공 사례를 좀 제발 좀 만들어 줬으면 아쉬운 사례도 좋습니다. 예, 우리 박 박사님은 뭐 그 박 대표님 경우는 거창하게 그 막 지금부터 이렇게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작은 공동체 안에서야말로 지속 가능의 미래를 꾸준히 만들어가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쌓아가서 올바른 목소리로 시민들의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쌓아간다면 그러면 민주주의의 그런 나라가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기회에 민주 시민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 장관도 취임 직후에 내놨던 그때 홈페이지에 환경부 홈페이지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내세웠고 그거는 바로 이제 지금처럼 또 가장 뿌리에서 이런 시민들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하고 그게 단지 환경뿐이 아니라 아까 말한 여러 통합적인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회로의 미래를 얘기하셨는데 그 꿈을 그렇게 많이 실현은 못했을 텐데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래서 김 장관님이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 사실 반성부터 해야 되겠죠. 네, 저도 여전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촛불을 들었던 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비판을 받을까? 뭐를 잘못한 걸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아주 오랫동안 환경 정책,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정권을 가지면 우리 쪽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고 또는 저쪽이 정권을 가지면 피해가 덜하기 위한 노력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그 맥락에서 제가 이제 장관직에 들어갔었는데 여전히 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환경 민원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 구조에서 환경을 우선 고려해서 경제정책, 산업정책, 뭐 사회정책이 가야지만 문제가 예방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경제는 경제만 보고 가고 건설은 또 뭐 자기네 개발 계획만 보고 가고 이렇게 가고 하면 그 드러난 문제점들을 처리하는 게 환경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가능한 미래라고 얘기한 것은 환경정책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부처들이 환경을 고려하게 하는 거기까지를 어떻게 가게 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근데 여전히 이제 안에서 뭐를 잘못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이제 와 닿았던 이야기는 백낙정 선생님이 촛불 지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 1기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주정부 3기라는 정체성을 가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었는데요. 그 얘기는 기존의 민주정부들이 했던 뭐 바깥에서 비교할 때는 민주정부 그러니까 제가 진보나 보수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정책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크게 정책들을 바꾸지 못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병상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5년 후의 문제는 사실은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어차피 뭐 우리가 했던 정책하고 워낙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전환적인 정책으로 가기 위한 바탕, 공감대, 사회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중앙정부나 전체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는 게 있을 거고요. 한면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 자체를 전면 개정하면서 맞죠. 했던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적은 단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게 그 행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변화하게 하는 방향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많이 그 확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권한을 늘려줬죠. 그러나 이제 여기 역시 최종적인 가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사회 전체에 지방자치를 하시는 분들께 뭐 단체장이건 의원들이건 또는 거기 구성원들이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공유하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교육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건가, 교육 자체에 대한 비판도 워낙 많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교육이라는 게 그야말로 박병상 박사님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업에 일하는 애들 길러갖고 글로 보내고 걔네들 고통스러워하다가 피해를 받거나 자살, 이 구조를 그냥 온전시키는 게 교육이었다라는 아주 매서운 비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육이라는 게 뭘까? 우리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게 나한테 행복하고 이걸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라는 게 뭘까? 거기에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5년 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대통령 선거에 선거권을 가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 중3 이후의 애들은 다 그 선거권을 갖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 자기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게 할 거냐, 그런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여기는 어떻게 손을 내야 될까? 그게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아마 그래서 지방 정부의 이런 지속 가능성을 담는 행정을 하도록 하는 걸 많이 자문하러 그렇죠. 지금 또 예. 움직이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대학에서 아이들 젊은이들 가리키는 거 말고도 더 내려가서 중학교 3학년 선까지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 안에서 우리 미래 사회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네. 지속 가능한 그 네. 교육으로 이렇게 네. 해볼 수 있는 말씀도 주셨네요. 아마 그 잘하실 거라고 봐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고민은 하시기는 하는데 예. 우리 동네 애들이 다 없잖아요. 예. 다 없어요. 애들이 크기만 하면 다 도시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같은 근처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서울에 간 거에 대해서 왜 막 플래카드를 걸고 그럴까? 엄청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행복한가가 빠지고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한 잣대가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주어진 대로 간 것 때문에 그럴 텐데요. 예. 하여간 그런 달라져야겠죠? 고민들을 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교육 얘기는 이제 저희가 따로 독립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박 박사님한테 그 얘기 안 듣고 가면 좀 서운하시겠죠? 짧게 예. 중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다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는 게 그들에게 또 집요하게 다르게 교육하는 세뇌할까봐 예. 걱정인데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또 의외로 제 생각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뭐 실망을 안 하는데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시민들을 꿈틀대게 예. 하는 걸 보여요. 과거에 뭐 독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틀꿈틀했습니까? 그 피멍에 들면서도 꿈틀꿈틀거렸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지금은 기후 위기에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환경 교육도 참 많아졌더라고요. 다만 이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성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는 뭐 대학에
대학에다 기대한다기보다 우리가 대학을 만듭시다 지역에서. 그래서 뭐 그런 교육들을 하는 단체들 또 우리 여기서 이런 게 복대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교육은 스스로 잘하게 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박사 받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야말로 뭐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던 또 청소년 뭐 교육에 또 그런 내용으로 좀 담아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아마 필요성도 있고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 얘기 어느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 김 장관님부터 이왕 이제 교육이라는 거가 어느 시기에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유튜브 듣고 나서 그러면 책이라도 좀 볼까? 뭐 아니면 어디서 자료라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볼까? 그런다면 좋은 책도 한번 추천하시면서 마무리 말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시민운동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늘 마지막에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만 보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환경 운동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운동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연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운동이 노동하고도 연계를 못 갖고 환경운동이 또 뭐 여성운동하고도 여성운동은 또 그 나름대로는 조금 돼 있습니다만 교육하고도 안 되고 뭐 복지, 사회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저는 시민운동이 이제 변화해 가야 되는 방법을 영역별 운동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왜 우리가 교육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지속가능 발전에서는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묶어서 보지 못하고 하나씩만 자기 얘기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안 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야말로 이게 군사용어겠지만 각계격파 당하는 게 그냥 그러고 마는 게 힘이 떨어져요, 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여성운동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인지도 논의를 좀 하시고 교육운동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로 좀 바꾸자. 그래서 영역 중심의 운동에서 공간 중심의 운동으로 좀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정책이나 이런 면으로 가면 여전히 이제 또 이게 부분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적인 문제를 개선하면서 자본주의는 훨씬 유연하게 자기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게 몇백 년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책이 굉장히 이런 문제를 재미있게 봤다고 생각했어요. 마시모 데 안젤리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제 역사의 시작이라는 책 말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제 사회주의는 없어지고 공산주의도 망하고 이제 자본주의만 남았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1995년이죠. 근데 그 이후에 자본주의는 너무나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위기 상황이라는 데까지 갔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역사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역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분야에서의 작은 개선 이것 갖고는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어떻게든 새로운 역사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영역이 공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책 추천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시작. 네. 예, 그리고 영역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으로 운동이 시민운동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제가 행정을 8년 하면서 계속 공무원들 사이에도 자기 그 맞아요. 분야만 벽에 네. 쳐가지고 네. 그거 없애느라고 지속가능한 맞아요. 네, 행정하자 했는데
실제로 그 8년간 벽을 허무니까 아까 우리 네.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변화가 생기고 공무원 스스로도 입이 나왔던 데서 보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속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 저 옆에 다른 부서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경험해본 입장에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 마무리로 감사하고요. 이제 박 박사님 경우도 좋은 책 또는 뭐 좋은 제안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책보다도요. 책을 소개하면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제가 환경 얘기, 기후 변화 얘기 할 때마다 좀 몸을 대백고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죠. 저에게 지난번에 들었는데 뭐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다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걸어가는 말에 책 갖고 왔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시각을 좀 미래 세대에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낳은 아이보다도 내가 낳은 아이가 낳은 아이 편주죠. 생물학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캔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생식 능력,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질 때쯤 되면 저희 나이죠. 그러면 그런 자손을 낳으려고 막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미들이나 벌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일개미들이 영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아버지가 야단치면 아우 왜 그러니 그래서 이제 안아주고 그런 게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눈높이를 좀 바꿔놓으면 지금 뭐 각 영역에서 요즘 뭐 정치든 경제든 뭐 에너지든 뭐 집안이든 전부 다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 불이익이 안 오게 하고 또 이걸 좀 뺏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좀 탈피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책 얘기 잠깐 하려다가 그러니까 전문가식의 얘기를 하면 안 듣지만 조금 더 넓게 감정적으로 환경운동도 무슨 운동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영역을 존중하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같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같이 하게 되면 환경 교사가 있어야만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국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제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은 재미와 감동이 없으면 운동 지치거든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그게 기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성 문제, 통일 문제, 사회 문제, 고위 문제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역에서부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나 행복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행복해서를 바란다면 우리 좀 넓게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지. 일관된 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오늘 이제 끝에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기왕의 세대들이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갈 것인가. 근데 마침 좋은 책이 있다. 그 책 제목도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기후변화 이젠 감성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유튜브 독자님들 볼 때 밑에 자막에다 책 이름은 따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장관 얘기하실 때 연대란 얘기를 했어요. 연대는 또 우리 독자님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리라는 믿음이 있지만 또 보시면서 댓글을 쓰거나 또 직접 연락을 주시면 그 연대의 폭이 좀 깊어지고 또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이 주제의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먼 길 이렇게 달려와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흔쾌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 장관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또 새로운 그 60+ 기후행동이라는 예,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을 나이 먹은 세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겠다는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박 박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우리 독자님들 이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보람된 그런 나라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